자, 우리 이제 챕터 4장 기업과 이용 극대화로 이제 갈게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가 이제 바뀌었어요. 챕터가 4장 기업과 제목은 이용 극대화 이렇게 해놨어요. 이용 극대화 이렇게요. 자,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주인공이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바뀌었고요.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역시 경제학의 최적 선택을 나타내는 극대화라는 말이 역시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윤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윤이라는 것은 이제 파이라고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게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를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노동과 자본이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 겁니다. 총 수입은 우리가 지난번에 탄력성 할 때 본 것처럼 야, 네가 생산한 제품이 너 몇 개 생산했어? 근데 그 제품이 얼마 하니? 그럼 P 곱하기 Q가 총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풋에 해당하는 대가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투입을 뭘 할 거냐면 노동을 좀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 거고요. 그 자본을 사용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그게 합쳐서 총 비용이 돼요. 노동에 대한 비용은 이렇게 얼마짜리 노동을 몇 명 투입했냐 해서 W 곱하기 L, 이게 임금이에요. 그리고 노동 투입량이고 자본의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K, 자본의 사용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총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총수익과 총비용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노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 경제학의 관심사는 요게 이제 우리의 포인트 포커스가 돼요. 여기에 이제 눈여겨서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을 얼마나 사용해야 되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 살짝 보면 물건이 많이 팔려. 주문과 이게 뭐 대박이 나는 거야. 그럼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해야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제 그게 또 영향을 받겠고요. 물론 P도 관련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건 만드는 건 Q니까 Q가 영향을 받게 되겠고, 그 노동 앞에,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할 때, 야, 이거 생산이 주문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을 더 많이 써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동 앞에 붙은 게 W가 임금인데 노동의 가격이잖아요. W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노동 가격이 비싸니까 노동 말고 딴 걸 써야겠다. 이제 막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노동 가격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본의 가격이 다운된 거야.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무슨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키오스크 맞나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자동으로 주문하는 그런 거라든가 AI 기계가 이제 막 엄청나게 가격이 싸지는 거야. 자본의 가격이.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승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문량이 변하거나 W가 변하거나 R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노동을 몇 명 고용하는 게 최적이야.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최적 노동 투입량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게 목적이다, 관심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요. 그래서 목차 1번에 기업과 생산기술 이렇게 해놨어요. 기업과 생산기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첫 번째 기업 이렇게 있어요. 기업. 자, 기업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기업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기업의 본질, 기업의 바운더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학에서도 관심이 있어요. 그 로널드 코즈라는 학자가 거래 비용을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또 요즘은 경영학적으로 좀 많이 넘기긴 했는데, 사실은 그 조직에 대한 그 효율적인 시스템 같은 거는 또 경제학에서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학부 수준에서 잘 안 하죠. 오히려 대학원 가면은 아무튼 윌리엄슨이라든가 코즈라든가 등등등
그렇게 조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뭐 학부에서는 그렇게 안 해가지고 기업의 개념 하면은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뭐라고 있냐면 거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줄에 그냥 시장에 생산되는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가 기업인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은 생산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를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 요소가 있어요. 생산 요소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레이버 노동이에요. 캐피탈 해서 자본인데 이게 C로 써야 되는데 그냥 독일어에 어원해서 그냥 K로 그냥 써요. 그리고 토지,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 뭐 경영 능력 이렇게 잘 버무리는 것도 필요하죠. 재료가 똑같은데 그거를 이제 요리사가 어떻게 잘 섞고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뭔가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잘 몰라서 이제 블랙박스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집어넣었더니 뭔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생산물이 나옵니다. 이걸 생산물 이렇게 할게요. 생산물. 저게 이제 인풋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이 생산 요소는 인풋, 영어랑 뒤집어졌는데 뭐 상관없죠. 여기 아웃풋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웃풋이 뭐 사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트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과정.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경영학에 맡겼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설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뭐 생산 관리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뭐 재무 관리 또 뭐 누가 경영 리더십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야 경영학 니네들 해 하는데 사실 또 그게 밖에 나가면 더 중요하죠. 야, 니네 뭐 할 건데 이 조직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이제 대학원에서 한다고 그랬어. 그냥 우리는 여기 인풋을 넣었더니 아웃풋이 나오는 이 생산 과정 있잖아요. 이 생산 프로세스 이 안에 보는 게 아니라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 이 경제학이 약간 수학을 많이 쓰게 되면서 그렇게 차갑게 된 거야. 이 안에 막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인적, 물적 자원 관리 이렇게 봐야 되는데 됐어. 그냥 툭 인풋하면 아웃풋 나오는 딱딱 떨어지는 약간 뭐 산업공학 그런 거에 관련된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한계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보시면 뭐 조직을 형성하면 혼자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성과가 좋아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뭐 기업 인풋을 제공하는 사람과 아웃풋 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뿐만 아니라 경쟁자가 되겠죠. 정보 이런 것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것까지 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유형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고 경영학에서나 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론 측면에서 살짝 볼 필요가 있어서 넣어놓긴 했는데 빼고요.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뭐 이사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도 뭐 우리 경제학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가보시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주인 대리 문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같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대규모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필요 없는 거야. 뭐 주인이 누구, 지분 누구 필요 없이 그냥 돈을 많이 끌어들여서 뭔가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잘 해주면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 소유와 경영이 이제 분리되는 또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돈은 어디서 조달해? 해가지고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또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식 또는 뭐 은행에서 차입한다거나 그런 것들인데 그것도 역시 우리 시험과는 거리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출제는 안 돼요. 차라리 경영학에서 내는 것 같고요. 102페이지 가보시면 또 기업의 정보와 재무 상태 관련해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법 이것도 경영학 선택하시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학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별로 경영학 출제위원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대충 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는 경영학은 범위가 뭐 보니까 회계학도 해야 되고 재무관리까지 해야 되고 뭐 이상한 또 뭐 용어까지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쬐끔이라도 어렵게 나면은 이거는 더 멘붕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과거 기출 아니면 상식으로 저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풀어도 한 꽈락은 면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딱딱 답도 튀어나오고 하니까 이제 편리해서 하긴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농사에서 1차에서 하는 경영학 보면은 사실 경영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것만 나와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나오면 회계사 경영학 그 정도 나와봐요.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1차 경영학 대빵 쉬운데 나 농사 관두고 회계사 할까봐 회계도 보니까 재밌고 재무관리도 쉬워. 아니 그 레벨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나 그런 것들도 형태만 보려고 거기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는 104페이지 가보시면 그 생산함수 거기서부터 할 거예요. 이게 생산함수죠. 그래서 생산함수서부터 할 겁니다. 생산함수. 자, 그래서 인풋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생산함수는 생산 기술을 나타냅니다. 생산할 때 나타내는 기술, 이렇게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기업은 노동자, 기업, 천연자원과 같은 인풋을 투입해가지고 사용해서 재화나 서비스 같은 아웃풋을 생산해내는 것이고요. 여기서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를 재화나 서비스를 밑줄 치실까요? 그걸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묶어가지고. 그래서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변환시켜야 되지? 그 기술을 우리가 바로 바꾸는 과정을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뭐 피자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냥 살짝 읽어보시죠. 피자 소스와 반죽, 요리사, 오븐과 같은 투입 요소를 적절한 온도에 잘 배합을 해야지 맛있는 피자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생산함수 하면은요, 요 생산 기술 이퀄, 그래서 생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생산함수. 생산함수에 대한 개념 한번 좀 체크해 보시죠.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이 기술이 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변하는 건 아니고, 이제 물론 기업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기술을 더 진보시키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자동차 만든다 그럼 일반적으로 자동차 만드는 그 생산 기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라고 하거나 책을 만든다 그러면 뭐 제본하고 인쇄하고 이런 거 다 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뭐 아직 기술이 없는데 그 이렇게 화면을 쫙 띄워가지고 뭐 그럴 날 오겠지 그냥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렌즈 하나 시키시죠. 그럼 렌즈 착 끼면 이제 앞에 글씨도 나오고 막 그림도 나오고 이쪽에서 막 그렇게 뭐야 그 아이언맨 같이 뭐 이렇게 하는 상황도 있겠죠.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되면 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기술은 없으니까 그냥 책 이거 들고 하고 또 쓰고 하고 약간 그렇게 되겠죠. 나중에 시험도 볼 때 아 제가 악필이어가지고 좀 약간 점수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의식의 흐름을 딱 모자 쓰세요 해서 모자를 착착 써가지고 자 생각하세요. 그럼 생각하면 그게 드르륵 해가지고 막 이제 저절로 글씨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뭔가 이제 정보로 띠띠띠띠 정보가 되고 채점자들도 A라는 학생 볼까? 모자 쓰면 이제 A라는 학생이 이제 그 느낌이 그냥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아이고 얘 꽈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채점도 안 할 거야. 그냥 바로 그냥 끝나면 다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긴 하겠죠. 그때 뭐 시험도 안 보겠지. 뭐 시험을 못하러 보겠습니까? 그냥 딱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아이고 합격, 불합격 그냥 이렇게 되는 때가 될 텐데. 그렇죠. 뭐 아무튼 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책 가지고 하고 글씨로 해서 표현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쓰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컴퓨터 자판으로 티티티틱 해서 정리하면서 하는 사람과 또 쓰면서 이렇게 노트 필기하면서 하는 사람과 누가 더 기억력이라든가 이해도가 높은가 하면 쓰면서 하는 게 더 좋대. 그러니까 쓰면서 할 때는 자기가 생각하면서 노트에다가 다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정제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생각을 한다. 근데 노트북 꺼가지고 하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럼 이제 우선 노트북에서 녹음 기능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사진 칠판 같은 거 착각 찍으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워드로 이렇게 치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다 전사하는 거야. 제가 하는 농담도 다 쓰면서 하면서 웃으면서 전사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뭐 생각하거나 소화시키기보다는 그냥 다 받아 적는 거죠.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약간 뭐 우리가 뭔가 자기가 이해한 거를 가공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으로 따진다고 하면 조용히 이렇게 소설가들도 워드로 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펜때 굴려서 이렇게 착착 하루에 원고지에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튼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써내는 거기 때문에 가끔 쓰면서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자꾸 보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보면서 빨간 색깔로 이 내용을 더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눈으로만 이렇게 슥슥슥 하면요 이게 내용은 알 듯 말 듯 한데
잘 내용이 자기 거로 소화가 안 돼요. 아셨죠? 이 페이지 여러분 이 책 앞에 겉표지 기억나세요? 아니 보란 뜻이 아니라 왠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잠깐 뭐 빨강, 녹색? 제 이름은 빨강이에요, 파랑이에요, 핑크예요, 뭐예요? 그런 것도 잘 애매하다. 근데 그걸 천천히 그리면서 아 왼쪽에 이런 그림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글씨체는 뭐 고딕이에요, 신명조예요 하면은 그것도 팍 기억난다고. 근데 눈으로 보면 아 봤는데 이게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험은 뭐 여러 가지 답안 잘 쓰는 것도 있는데 골고루 잘 하면서 이 자기가 2차 시험지에다가 얼마나 많이 이걸 많이 썼는가 그거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아셨죠?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느 절대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엔 약간 뭐 멘탈 싸움이지. 멘탈 싸움. 뭐 지치지 않고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뭐 브리타가 아닌 브리타가 떴는데 브리타로 착각하지 않고 뭐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 뭐 IQ 암기력 에이 그런 거는 뭐 별 차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체력도 중요하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아이고 체력이 딸려. 이게 지금보다 이제 자꾸 뒤로 가면 더 많이 체력이 딸릴 거예요. 뭐 긴장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능력이라고 봐야죠. 뭐 꼭 암기력 하나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생산함수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일정 기간이에요. 이것도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유량이죠. 근데 생산함수 주어진 기술 수준에서 기술이 주어져 있어요. 기술 수준이 얼마 주어져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얼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기술이라는 것은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 투입 요소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인풋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아웃풋의 양 이거요.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맥스하는 그걸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함수 관계인데 오른쪽에 가보시면 그 생산함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풋이 노동과 자본 두 개만 있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버무려요. 버무리는 작업을 F라는 펑션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효용함수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Q 요거를 만들어냅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차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노동이고 자본이고 Q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만약에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3차원으로 표현할 때 이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여기서요,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K는 고정시키고요. Q가 어떻게 되는가가 관심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예, 요거죠. 노동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Q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만 끄집어내서 보는 거예요. 여기 축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노동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Q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옆에서 슬쩍 그림을 보시면 모양이 뭐 이렇게 이제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거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자본을 만약에 증가시킨다. 그럼 노동이 고정되어 있고요. 자본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노동은 고정된 상태에서 K가 증가하는 상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K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K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때 Q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관심사로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이때는 K가 조정 가능한 인풋이 되고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주문이요. 이게 이제 밖에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량이 밖에서 주어져서 뭐 생산량 100개를 주문합니다. 이거 무차별 곡선 등고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해서 요걸 이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위에서 투영시켜 가지고요. 밑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이제 Q를 고정시키죠. Q를 고정시키고 그리고 L과 K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L, 여기가 K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가 Q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Q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Q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무차별 곡선 똑같이 등효용 똑같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등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효용함수와는 달리 생산함수에서는 기간 개념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 기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2번 생산 기간에 따른 함수를 좀 분류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짧은 기간을 단기라 그러고 긴 기간을 장기, 롱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짧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는 건데 뭔가 짧은 기간 동안은 공장을 짓거나 이런 거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간을 구별할 때 1번 단기라는 얘기는 짧은 기간인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 중에서 어떤 걸 고정시키는 경우, 그래서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가 단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보통은 이거 K가 고정되거나 L이 고정되는 경우인데 보통은 이제 K를 많이 고정시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단기란 기업의 투입 요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투입 요소가 고정되어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인데 물리적인 생산 설비인 공장, 사무실 등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기간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대신 노동은 좀 늘렸다 줄였다 신축적으로 조정하기가 쉬운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 물론 거기 나와 있듯이 유명한 CEO에 해당하는 스티브 잡스나 잭 웰치 이런 사람들은 또 구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나 그냥 회사에 올려놓는다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능한 경영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오히려 늘렸다 줬다 하기가 쉽지 않죠. 아니면 야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없어? 애플이 힘든 거야. 그러면 밖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면 됐어. 우리 애플사에 들어온 신입 직원들 중에서 스티브 잡스랑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내부적으로 양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걔가 좀 뭔가 경력과 경험과 또 학식을 더 쌓고 뭐 이래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럼 이제 L이 고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은 좀 신축적으로 조정 가능하고, 물론 노동 경제학에서는 노동도 이제 우리가 쉽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더 늘렸다 줄였다 하기 어렵다고 보면은요. 그래서 아무튼 자본을 고정시키는 경우를 많이 쓸 겁니다. 자, 반면에 이번 두 번째 장기는 롱런인데 거기 보시면 기업이 모든 투입 요소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L과 K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를 고정시켰는데 세 개 다 표현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LK로만 표현하는 건 이게 바로 장기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량 곡선이다 라고 하면은요 Q를 고정시켰죠. 양이에요. 양. 양을 고정시킨 곡선은 바로 우리가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다라고 하면 단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단기예요. 이게 두 개. 왜냐면 L과 K 둘 중에 하나가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만 좀 봐주세요. 우리 뭐 쓰는 것보다는 객관식에서는 그냥 단기, 장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산업마다 다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자, 우리 거기 보시면 단기 생산함수와 장기 생산함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기 생산함수 이렇게요. 단기는 이제 노동과 자본 중에 하나가 고정된 건데 자본을 고정시켰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 자, 노동이고요. 자본인데 자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투 다 고정돼 있어요. 투 이렇게 세 개만 쓸게요. 노동은 점차 0, 1, 2 이렇게 증가합니다. 0, 1, 2 이렇게 증가. 얘도 2 이렇게 돼 있고요.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다음에 Q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총 생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Q는 토탈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노동을 변화시켰을 때 K는 고정됐으니까 노동에 대한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토탈이니까 총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Q가 거기 보시면 아니 자본이 두 개인데 노동자가 한 명도 없어. 공장에 그냥 뭐 이렇게 선반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빵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30, 그 다음 9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4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거에 따른 생산량을 쭉 표현을 하면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Q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보통 뭐 엑셀에다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생산량이 처음에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효용함수한 것처럼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단기 생산함수, 장기 생산함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얘 K까지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면 그게 장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한계 수익 체감의 법칙 하면서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평균 생산이다 해서 에버리지 프로덕트다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생산량을 L로 나눕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이게 평균 에버리지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평균 생산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요. 평균 생산이다 라고 하면 여기 쭉 한번 보시죠. 자,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30을 1로 나눠주면 되고 얘는 90을 2로 나눠주면 되고 140을 3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평균 생산. 오케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계 생산 볼게요. 한계 생산. 한계 생산은요. 우리가 마지널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계 효용할 때 한 거랑 똑같아요. 한계 생산. 이게 미분하는 게 되는 건데요.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게 한 단위 증가할 때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노동을 빵에서 1로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한계는 추가적으로 한 명 더 증가할 때 0에서 1로 증가할 때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Q가 30만큼 증가했죠. 30만큼 됐고요. 여기 1은 이미 30개는 이미 생산된 거예요. 노동을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아웃풋이 30에서 90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얘가 60 이렇게 되고요. 얘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 또 증가할 때 얘는 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 이렇게 수치로 잠깐 보여줬는데 우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푸는 것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노동의 평균 생산 띠 모양 한번 볼게요. 에버리지 프로덕트라는 얘기는 총 생산량을 투입한 노동 수로 나눠주게 되면 노동 한 명당 생산량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노동이 이렇게 증감에 따라서 평균 생산을 한번 그려봅니다. 라고 하면 여기 하면 평균 생산은 원점에서 기울기죠? 원점에서 기울기죠? 원점에서 기울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서 뚜루루루루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요. 원점에서 기울기 작아져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평균 생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또 봅시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한계 생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계 생산은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노동을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어디셔널이라는 말이 있죠.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노동을 투입할 때 생산, 한계라는 게 미분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색깔이 비슷해서 이거 빨간 색깔로 할게요.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우리 한계 효용, 평균 효용 똑같아요. 여기 변곡점이 가장 커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시 여기는 똑같게 되고 여기는 빵이 돼요. 그래서 두루룩 하면은 여기가 빵이고 여기 변곡점일 때가 가장 극대점이 되고 여기는 두 개 똑같습니다. 여기는 두 개 똑같고요. 여기는 더 작고요. 여기 보시면 얘보단 크지만 요거보다는 작고요. 그래서 한계 생산을 이제 그림을 요거에 맞춰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MPL 효용 함수도 똑같고 생산 함수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한계 생산이 증가하는 영역은 우리가 최적 선택이 아니야. 하나 투입했을 때 성과가 확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경우에 최적 선택이 됩니까? 라고 하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한계 생산이 점차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게 한계 생산 체감이 하는 영역, 체감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증가하다가도 이건 한계 생산이 증가하는 경우에요. 체감이라는 표현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근데 한계 생산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계 생산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영역 이렇게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언젠가는 감소하기 때문에 한계 생산, 한계 수익 체감하는 영역. 번역을 생산이라고도 하고요. 리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수학 체감이라는 말도 쓰고요. 한계 생산, 한계 수익이 체감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돼 있죠?
다음에 10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첫 번째는 여기 한계 생산이 이렇게 체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회사에 컴퓨터가 만약에 12개가 아니라 12개씩 있다 합시다. 12개. 근데 노동자 하나도 없거나 노동자 한 명이 뭐야? 아, 내가 한 명인데 컴퓨터 하나면 되지 12개니까 쓸모가 없는 거야. 그 다음 뭐 문어발도 아니고 문어손도 아니고. 그러니까 2명, 3명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도 하나씩 되고 네트워킹으로 연결해가지고 일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그냥 살짝이요. 세 번째 줄에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가 발생하는 이득 때문에 처음엔 한계 생산이 체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조직이 비대화되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 컴퓨터가 12개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단기에는 근데 사람이 100명이야. 컴퓨터 없이 뭐 이렇게 수작업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하면은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해서 점차 한계 생산이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단기 생산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생산 함수와 등량 곡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기 생산 함수와 등량 곡선. 그래서 이게 한계 수학, 한계 생산, 체감력 법칙이 나와 있고 5번. 자, 거기 보시면 109페이지 가볼게요. 장기 생산 함수와 등량 곡선 해서요. 자, 이거는 효용 함수 때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생산 함수와 자, 이거 장기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등량 곡선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등량 곡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네. 우선 첫 번째 장기 생산 함수의 형태 한번 보시면 그냥 거기 생산 함수 형태라고 볼게요. 그냥 제목은 그러니까 생산 함수 그냥 이거 그대로 보면 이게 장기 생산 함수예요. L과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차원의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 등고선 하는 거랑 비슷하게 3차원으로 돼 있는 걸 2차원으로 다운시켜서 얘기합니다. 자, 우선 이걸 이제 등량 곡선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될 텐데 등량 곡선의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등량 곡선이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등 같다는 거죠. 양이 똑같은 점을 연결한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의 산출량 이걸 뭐라고요? 등량 곡선 이렇게 됩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잠깐 와볼게요. 아니 여기 보시면 이게 내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최대한 여기까지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더 그리면 여기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 최대한 내가 투입했을 때가 요 선상이 있는 거야. 그 선상에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을 여기다 그림을 그린 거지. 내가 이만큼 투입했는데 여기쯤 되는 거를 여기쯤 되는 비효율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여기 끝에 있는 중간에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끝에 있는 거 있죠. 끝에. 가장 효율적. 이 위는 뚫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들만 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최대한이라는 효율성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제출에 보시면 등량 곡선이 무차별 곡선하고 똑같은데요.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하면 여기서는 효용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데 얘는 생산량이 100개니 200개니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기수적이다라는 게 하나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등량 곡선의 특성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여기 칠판이 이게 나무예요? 아니면 쇠일까요? 쇠인가? 나무인가? 뭐 같아요? 아니 이게 여기 이거는 안 붙잖아요. 근데 요것처럼 붙는 거 보면 이게 자석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석이 붙는데 근데 지우개도 붙어요. 저도 몰랐는데 여기 자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찰전기로 붙는 건가? 아무튼 아니에요? 자석이에요? 아니 여기 자석이 있나? 자석인가? 아무튼 갑자기 두 개가 이렇게 잘 붙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등량 곡선의 특성이에요. 특성. 자, 이거는 무차별 곡선의 특성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대체해도 돼요. 살짝 보셔도 됩니다. 우선 1번. 자, L과 K. 그래서 노동과 자본 축에 해당하는 모든 점에는 어떤 점을 지나는 하나의 등량 곡선은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성, 완비성과 똑같습니다. 왜요? 아니 여기 보시면 L과 K일 때 이 점을 지나는 등량 곡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여길 지나는 점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 그려서 그런 거지. 여기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기 있나요? 여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만하시죠. 아셨죠? 그러니까 다
다 빽빽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나와 있는 1사분면에 나와 있는 여기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모든 점을 지나는 등량 곡선은 하나씩 다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등량 곡선 상에 있는 건 생산량이 똑같고 다른 거는 생산량이 다른 거니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게 완비성 이걸 뜻하네요. 그래서 완전성, 완비성 이렇게 돼요. 1번은 그 완비성이고요. 다음 2번. 자, 두 생산 요소의 한 개 생산물이 양인 경우에는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등량 곡선일수록 산출량이 높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0보다 크고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0보다 크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맞아요.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투입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투입했을 때 산출량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다음에 3번. 두 생산 요소의 한 개 생산물이 양이면 생산 요소 사이에 연속적인 대체가 가능할 때 그때 거기 뭐서 우하향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하향하게 되면은 이게 두 개가 대체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L이 있고 K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동을 하나 더 투입하려고 그러면 이게 생산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당연히 증가할 텐데 근데 우리는 등량 곡선 상에 있다라고 하면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안 돼요. 이전과 동일해야 돼요. 이게 줄어들어야지 쌤쌤 돼요. 줄려면 반드시 K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쓰레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노동을 증가시키면 자본을 줄여서 대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량 곡선이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네 번째 뭐 기술적 왜곡이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효용함수에서 이행성 생각하시면 돼요. 교차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등량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 자 이것도 무차곡선과 똑같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 볼록은 거기 보시면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MR, TS, LK가 체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한계 기술 대체율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무차곡선하고 똑같습니다. 무차곡선하고 똑같아가지고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잠깐 넘어갈게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가보시면 한계 기술 대체율을 체감한다에 그것도 같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112페이지. 네, 그것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거 그대로 나와 있고 특수한 형태의 등량 곡선 이것도 우리 무차별 곡선의 형태할 때 똑같이 봤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은 114페이지에 가보시면 요소의 대체 탄력성 이거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요소의 대체 탄력성에 따라서 소득 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근데 약간 우리가 이제 그거 메커니즘을 우리 전에 PQ 하면서 탄력성 할 때 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가보시면 규모에 대한 보수 그게 이제 살짝 우리가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 무차곡선과 차이가 납니다.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L과 K를 동시에 같이 변화시킬 때 하고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변화시킬 때 약간 느낌이 규모의 효과 해가지고 산출 효과 이런 거랑 비슷하게 연결을 시킬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꺼번에 쭉 정리하는 게 나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객관식에 있는 생산함수 형태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우리 노경에는 요 생산함수가 좀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물론 무차별 곡선도 여가와 뭐 소비의 선택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그대로 쓰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한 다음에 비용함수는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비용함수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시보다는 미시가 조금 그래도 기틀을 잡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좀 어렵긴 한데요. 낯설어서 어려운 거고 조금만 하면은 별로 뭐 할 건 없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렇게 하고요. 아무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리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